절대로 선임하면 안 되는 형사사건 변호사가 곧 사기꾼 변호사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결코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거기가 오히려 썩은 동아줄이죠. 잡으면 큰일 납니다.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어떤 변호사가 유능하고 나에게 맞는 변호사인지 선택하는 일이 꽤나 어렵습니다. 근데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교도소에 들어가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이제 수용인들 사이에서는 그 지역 형사 변호사의 순위표도 작성되어 있고, 그리고 어디가 어떻게 일 처리를 하는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뭐 크게 할 일이 없기도 하고, 어느 법무법인이나 어느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처리를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떤 결과를 받았고, 그리고 변호사 의견서를 각자 다 그냥 비교해봐요. 비교해보면 대번에 어느 변호사가 성실한지, 그리고 이제 접견 등을 얼마나 자주 오는지 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자기들만의 그런 순위표 같은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유용한 정보를 얻으려면 그 수용인들한테 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의뢰인들은 이제 네이버나 아니면 뭐 구글링 등을 통해서 이제 검색을 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광고성 포스팅을 통해서 결국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고, 뭐 자신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변호사가 있다면 뭐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 그냥 검색을 통해서 이제 노출되어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기 마련이죠. 사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사기꾼 변호사만 걸러도 반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사기꾼 변호사를 피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절대 선임하면 안 되는 형사사건 변호사가 따로 있을까요? 절대로 선임하면 안 되는 형사사건 변호사가 곧 사기꾼 변호사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기꾼 변호사를 감별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변호사를 내 사건에 선임을 해야 되는지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방법, 그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형사사건에서 이제 사기꾼 변호사를 감별하는 방법, 첫 번째는 특정한 결과를 장담하는 변호사입니다. 사실 뭐 세상 일이 모두 그렇긴 하지만 특히나 이런 형사사건에 있어서 100%는 없어요. 그런데 의뢰인의 말만 듣고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 이건 무죄 무혐의 받아주겠다, 자기만 믿어라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의뢰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혹해요. 굉장히 실력 있는 변호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많이 알고 많이 알수록 더욱더 신중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과연 내가 법정 구속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결코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 이제 전제를 붙이죠. 근데 의뢰인들은 그런 변호사의 말을 싫어하기는 해요. 지금 뭐 의뢰인분의 말만 들었는데 그 의뢰인이 말씀해주신 그런 사실을 전제로 했을 때는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돼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처리했던 이 수백 건의 처리 건수의 이런 실무상 처벌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좀 탐탁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살 길이에요. 이렇게 사실을 말씀드려도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좀 변호사들의 모호한 말들을 좀 싫어하시긴 하죠. 그래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는 곳에 의뢰를 많이 맡기시긴 하는데 거기가 오히려 썩은 동아줄이죠.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기꾼 변호사는 결과를 100% 장담하는 변호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사기꾼 변호사는 고가의 수임료를 부르면서 그 청탁을 암시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변호사입니다. 아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청탁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청탁을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변호사는 사기꾼 변호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내 동기인데 이 판사 잘 알아. 검사랑 내가 같이 일을 했어. 이거 내가 뭐 국회의원 몇 선 출신인데 다 잘 알고 나한테만 맡기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보통 부르는 수임료가 이제 거의 몇 천만 원이에요. 이런 변호사는 사실 변호사라고 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 그냥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고, 왜 그런가 하면 우선 주기적 인사이동 때문에 지금 내 사건을 맡은 판사가 내 사건의 판결에 선고하는 그 판사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우선 정말로 청탁을 하겠다는 거라면 불법이죠. 판사한테 청탁을 할 때 그 청탁을 받게 되는 판사가 자신이 이제 십수년간 이뤄온 그런 이력,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그 자리까지 왔는데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만한 액수를 주어야 할 텐데 그 액수가 얼마인가요? 고작 뭐 한 몇 천만 원 그 정도 받고 그 청탁을 받아줄 판사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을 뿐더러 또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 알아 라고 했을 때 잘 알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무를 같이 한 1년 정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이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과 잘 아는 사이인지는 정보가 확인된 정보인가요? 모르죠. 의뢰인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럼 전화통화 해보라고요.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죠. 청탁을 암시하는 듯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 처리를 제대로 안 하겠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뭐 7, 80년대도 아니고 2023년 이제 곧 2024년인데 그런 쌍팔년도식의 그런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암시를 주는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뉴스에 나오는 그런 변호사를 만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의 어떤 그간의 커리어, 이런 이력들만을 내세우고
어떤 청탁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몇 개월이 지나도 내가 전화했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는 사무장이 받고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변호사들 가끔 뉴스에서 보시죠. 이 경우가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절박하고 이 궁박한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어떤 그런 말이 굉장히 무슨 뭐 황금 동아줄처럼 보이시는 것 같아요. 물론 가끔 나옵니다. 물론 가끔 나와요. 뉴스에서도 이제 어떤 청탁을 받았다는 그런 판사들이 나오는데 그건 그냥 미꾸라지 한 마리입니다.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십수년간 자신이 노력해서 올라간 자리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결정짓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세요. 이건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보통 이제 그런 사기꾼 변호사를 잘못 만나서 몇 천만 원 정도 수임료를 뜯기고 이제 결국 법정 구속돼서 교도소에 가보면 거기에는 이미 소문이 파타하게 나 있죠. 그때서 이제 아차 싶은 거죠. 얼마 전에는 이제 구체적인 단어들은 전부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기꾼 변호사를 잘못 만났어요. 뭐 검색을 했는데 뭐 유명하게 나오는 그런 곳에 맡겼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변호사가 처리하면 다 해주겠대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통화가 안 돼요. 너무 바쁘대요. 그래서 1심이 진행하는 동안 한 번도 통화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니 막 전국에서 사건을 받고 있고 공사가 다 망해서 통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기다렸죠. 그리고 자꾸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런 변호사만 나를 한 2번 정도 접견이 오고 뭐 서류 제출했다는 거 보면은 뭔가 허술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막판에 가서 사임을 하고 대한 변협에 이제 징계 신청을 해서 거기 이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았고 더 웃긴 건 그 다음에 또 선임한 게 결국엔 또 그런 변호사를 또 선임하셨어요. 근데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국 그런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뭐 진행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1심에서 이제 굉장히 높은 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그때 이제 막판에 이제 선임했던 그 변호사가 또 찾아가서 이제 집행유예로 내가 빼주겠다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해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어이가 없는 걸 떠나서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집행유예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집행유예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안 되고 그 또 한 가지 실예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의뢰인분들은 변호사를 좀 여러 명 선임을 하세요. 정보도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고 저희도 모르는 정보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인사에 관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꾸준히 맡아왔던 어떤 의뢰인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선고 기일이 이제 다가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지금 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그 판사와 같이 근무를 했던 뭐 친했다고 그런 소문이 있는 서울의 모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했는데 갔더니 그러대요. 같이 2년을 일했다. 정말 친하다.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서 그때도 한 수천만 원을 수임료로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는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그간 주장했던 것들을 뭐 잘 통합해서 뭐 선을 한번 제출하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판결 선고를 받은 내용을 보면 저희가 그간 주장했던 모든 것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은 처단형 범위에서 철고형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판사님이 화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판사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쭉 사건을 진행하다가 막판에 내 친구? 내 동기? 나랑 같이 근무했던 사람을 선임했네? 네가 그 사람을 선임하면 내가 그 사람 봐서 너 뭐 집행유예로 풀어줘야 돼? 네가 아주 날 무시하는구나. 네가 날 굉장히 띄엄띄엄 봤구나. 라고 오히려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 모 변호사한테는 수임료의 반을 돌려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나 뭐 법정을 안 가셔서 좀 모르겠지만 가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판사 이미지는 굉장히 나이가 많고 뭐 근엄하고 그러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요새는 쉽게 말해서 굉장히 좀 젊은 30, 40대 판사님들 굉장히 많으시고 굉장히 청렴하고 성실하신 분들이 거의 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변호사가 청탁을 암시하는 얘기를 한다는 건 실효성도 전혀 없는 방안이거니와 오히려 믿고 걸러야 되는 사기꾼 변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좀 감정적으로 뭔가 좀 그랬는데 어찌됐든 이제 정리를 하면 특정 결과를 장담하는 변호사 그리고 청탁을 암시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변호사는 사기꾼 변호사이니 반드시 걸러라. 사실 그 외에도 좀 깊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변호사가 굉장히 많긴 한데 사기꾼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설명하는 좋은 변호사를 형사사건에 있어서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그런 방안을 설명하면서 그걸로 대신하도록 할게요.